자, 오늘 공인중개사법 첫 번째 모의고 상태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공인중개사법 비교적 내용들이 좀 쉽게 구성이 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자료 가지고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요 문제는 제일 간단한 얘기죠. 용어에 관한 정의에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이 법에 따라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공인중개사, 그래서 외국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던져주는 지문이었었고요. 그래서 1번 오른편, 2번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의 의뢰에 그리고 보수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 해서 이게 이제 중개업에 관한 지문이 5번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었죠. 원래 기본이 보수받고 업으로 행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때 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수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게 된다 해서 일단 2번을 맞고 5번을 틀리게 구성했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 다 같이 갑시다.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라고 하는 거. 다음에 이제 수식어로서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사람도 뭐가 된다?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제일 뒤에 단순 업무 보조자. 중간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말립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으로 구성을 했었고, 용어 간단한 주제 살펴드렸습니다. 뒤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해서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 자격증이 문제가 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증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항상 문제를 구성할 때는 이 자격증하고 등록증을 비교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도지사라는 자가 교부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로 등록관청에서 교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자격증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공인중개사한테 자격증을 주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등록증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등록증이 교부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시도지사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은 등록관청이 되게 된다. 그래서 문제 구성을 자꾸 얘들을 섞어서 구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의 범주, 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라든가, 또는 이제 이 자격증을 양수받는 것, 이런 것들도 금지가 될 테고, 여기서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이것은 소위 자격증 등의 양도 대여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막 틀리면 약이 바짝바짝 오르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걸 틀리는 것도 아니고 아는 건데 너무 쉽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중개사법 시험 보시고 나서 다들 이제 무너집니다. 채점할 때 이게 중개사 2차 과목이 볼 때는 공법은 어렵긴 해도 중개사법은 쉽다고 생각하니까 중개사법 한 90점 나오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떨어진다고 전제했을 때 60점 나옵니다. 그래서 다 똑같아요. 공법을 이제 사람마다 약간 편차는 있는데 점수 거의 맞물려 가고요. 중개사법이 약이 바짝바짝 오르는 파트.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야 돼. 자격증하고 등록증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가야 된다. 항상 문제를 구성할 때 자격증하고 등록증을 묶어서 구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 등리열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가서 볼까요? 자, 분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분사무소에 있어요라고 하는 것은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관할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에서 최대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자, 분사무소 얘기는요, 행정청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핵심 이슈가 되게 됩니다. 1번 지문요. 자,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 지역에 바로 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2번 지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한다 해서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 5개 광고물 간판 되겠습니다. 거기는 성명이라는 것을 표기를 해야 될 것이고, 이때 성명은 바로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한다 해서 2번을 틀리게 뽑아냈고요.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자, 신고 필증을
교부해야 된다 해서 자, 국토부령, 조례 이런 거 나오죠. 다 국토부령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국토부령이고 조례는 수수료 얘기가 하나 이슈가 돼서 수수료만 보고 된다. 조례가 되게 된다. 자격증도 등록증도 신고필증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얘기는 대한민국 어디가 됐든 간에 자격증 양식, 등록증 양식, 신고필증 양식은 동일하다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신고필증을 교본 등록관청 지체 없이 다른 그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해서 만약에 서초에다가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라고 하는 것을 의정부에다 설치한다. 그럼 이제 서초에다가 설치 신고해야 되고요. 설치 신고를 받은 서초구청장은 의정부 시장한테 이 내용을 통보한다. 이런 식의 취지인데 쟁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이 분사무소 책임자라고 하는 것 설치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답은요 2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었고요. 분사무소 관련해서 여러분 자료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자료 11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기준이라고 해서 자연인의 경우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첫 번째 공인중개사라고 하게 되면 실무 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되고요. 그 전에 공인중개사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개공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고요. 소공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개공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중 등록 1년 1천 사유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소공은 명시적으로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해서 110페이지 보고 있어요. 한편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저는 이제 보려고 하는 게 법인 보니까 일단은 뒤에서 문제 다시 한번 체크하겠지만은 겸업 가능한 범죄 거의 100%한 문제 나오죠. 그래서 대상 알제대라고 해서 대행할 수 있다, 상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알선할 수 있었고요. 경영정보 제공, 매수 신청들이 입찰 신청 대리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때 대행이라고 하는 거 분양 대행, 관리 대행 이렇게 되고요. 그 객체는 주택과 상가 등에 한정되게 된다. 한편 이렇게 겸업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법인 상법상 회사가 되게 되면은 자본금 5천 이상 등이 있었고요. 대표자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뒤에서 보겠지만 실무교육 전원 다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확보 한편 지역 농협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 페이지 넘겨서 여러분 자료 112페이지 분사무소 관련한 쟁점 확인합니다. 이렇게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 112페이지 분사무소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에다 최대 한 개소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라고 하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것이고 지역농협 즉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답이 되는 주제. 신고서 제출은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 분사무소 할 때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거 자꾸 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신고필증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부를 하게 된다 해서 하여튼 이 문제 답은요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5개 광고물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 등을 표기한 데에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방금 봤던 주제인데요.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 설치하려고자 할 때 등록 기준 틀린 것은 해서 첫 번째 법인이 중개업 그리고 겸업재반에 위배되지 않은 업무를 영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을 것.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대상 알제대 이 정도 하는 법인만 중개업과 겸업을 할 수 있었고요. 자본금 5천 이상 해서 이 상법상 회사라는 표현 대신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흔들어 줍니다. 그냥 회사는 얼마? 바로 5천 이상. 아직 답은 안 뽑았는데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기업은 자본금 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대표자 공인중개사여야 되고요. 자,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리고 답은 5번으로 구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은 어떻다? 전원이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저주는 문제 패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봅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그래서 1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28회 때도 답을 뽑았던 쟁점에서 자, 우리가 이제 뒤에서 묶어서 볼 것이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고용인 신고, 인장 등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이라고 하는 거, 보증의 설정,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이 돼 있는데 또 실무적으로 이런 식이죠. 자,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알려줘야 된다. 그때 이제 등록증 나옵니다라고 연락 주게 되면 그 사이에 보증을 설정한 걸 자료를 준비해서 그걸 들고 가야지 등록증의 교부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등록증 교부하기에 앞서서 이제 보증 등에 가입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답은 1번이었고요. 2번. 자, 주어 수로 끊어가셔야 돼. 중개사부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간에 트릭을 써서 틀리거나 함정에 빠지는 경우 몇 개 안 됩니다. 자, 주어 수로 가면 일단 전체가 쉬워집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뒤에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시험장 가면 맨정신 아니거든요. 자, 제가 숨없이 그렇게 이제 약 팔다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예요. 다른 얘기 뭐 수업 시간 한 얘기는 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시험장 가면 멘붕 온다. 그 얘기 하나는 확실하더라. 그거는 이제 확실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고 이런 것들하고요. 시험장 가서는 어차피 맞춰도 내가 맞추는 게 아니고요. 진짜 특히 시험을 보고 나서는 뭘 했는지 기억 자체도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주어수로 끊어가는 훈련 가셔야 돼요.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하루에 쏟아내야 되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끝머리 봐야 돼.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틀렸죠? 등록관청이 교부한다. 제발 주어수로 끊어서 읽으셔야 돼.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 다음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해서 이거 틀렸죠. 지역 농협은 개설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작년에 이제 나왔던 게 여권용 사진 첨부해서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에는 뭐가 사진이 하나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쟁점은 아닌데 사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에서 자, 등록증 관련한 주제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지금 111페이지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111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자,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고요. 개공도 사실은 해석상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수료 얘기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리고 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때, 그 외 재교부 신청 등 걸리게 되면 어떻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물론 여기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시험 응시 수수료가 문제가 되게 되는데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나머지는 다 지자체 장이 정하는 수수료. 그리고 여기 재교부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증은 누구한테?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증이나 신고 필증은 누구한테? 등록관청한테. 요거 묶어서 가면 안 돼. 항상 자격증은 시도지사, 등록증, 신고 필증은 누구한테? 등록관청. 항상 묶어서 구성합니다. 자격증, 등록증 얘기 나올 때는 무조건 분리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리고 시험 지문에서는 은근슬쩍 사무일 없다는 듯이 자격증하고 등록증을 엮어서 구성.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자, 훼손됐다라고 했을 때 등록관청이 재교부를 신청해야 된다. 뭐 이렇게 훅 던지게 되면 섞으면 절대 안 돼요. 자격증과 등록증은 절대 분리해서
자, 생각을 해 주실 것, 이런 게 있었고요. 거기 이제 통지 및 교부라고 해서 7일 이내 등록관청에서 개설 등록 신청한 사람한테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7일짜리 시리즈 나와 있지. 자, 처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통지라고 하는 거 7일 이내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 7일 이내 이루어져야 된다. 세 번째 이슈,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7일 이내 정보 공개, 마지막 인정의 변경 등록 7일 이내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같이 묶어서 볼게. 사람 바뀌었습니다. 고용 종료 신고입니다. 가게 바뀌었습니다. 이전 신고입니다. 10일 이내가 될 테고, 도장 바뀌는 건 뭐가 된다? 7일 이내에서 하여튼 7일 세팅을 해놓게 되면 대강 자 틀을 잡아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환자가 보증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협회 통보, 교신, 청취 이렇게 가야 되죠. 등록증 교부할 때 어떻다? 다음 달 5일까지 협회, 다음 달 10일이구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를 해야 된다. 자, 각종 신고를 수리한 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게 된다. 자, 업무 정지 처분 또는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자,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개설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 누구한테?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관련된 각종의 변동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어떻다? 협회에 통보한다 해서 요거 이제 교신, 정취 곳곳에서 다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해서 자, 그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관련해서는 자, 그 뒤에서 논의할 주제 중에 하나가 중개사무소 개시사항 해서 일단은 자격증, 등록증 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 의무, 권리와 관련해서 중개보수 요일표, 의무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개시하도록 한다.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뒤에 나올 거니까 명칭 보니까 사무소 명칭, 개업공인중개사 그 명칭의 원칙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볼까요? 여기서 이제 예외, 안인사자, 포칙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할 수 있다. 즉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공이 아닌 사람은 바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아까 봤던 쟁점 나와 있죠. 5개 광고물, 뭐를 표기해야 된다? 간판은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그래서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 법인명 아닙니다. 대표자의 성명,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 있어서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 해서 아까 관련한 쟁점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아까 1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위법 얘기고요. 자, 상위법, 자, 우리가 민법 할 때도 한번 나왔었고 공인중개사법 할 때도 28회 때는 한번 출제가 됐던 것이 상임법, 고액임차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상임법에서 외우셔야 돼. 고액임차인한테 적용을 하지 않는 조항이 몇 개 있죠. 기, 우, 등이라고 해서 임대차 기간이라고 하는 조항이 고액임차인한테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우선 변제권, 그 다음 세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또는 주택임차권, 상가물 임차권 등기에 관한 조항은 고액임차인한테는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자, 지금 뭐 보증금 7억에 월차임 500인가요? 여러분 교수 자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일단은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9억인가 금액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엄청 센 금액이야. 자, 그래서 전에 이 문제를 만들 때에도 원래는 이제 처음 만들 때는 6억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점점 올라서 지금 이제 9억인가 그래. 하여튼 간에 요 환산 보증금 가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게 12억이 되는 거죠. 자,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월차임 곱하기 100을 더해서 보증금에 더하는 것을 환산 보증금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게 나중에 우리 중개보수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환산 보증금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뭐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이거 12억짜리 고액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이걸 일 없이 읽어서는 안 돼. 그냥 우리가 먼저 이슈가 될 거,
지금 보니까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자 갑이 될 테고요. 임차인이 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지금 8월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원래는 이제 임차인만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자 고액 임차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상임법에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은 이런 식이죠. 약정하지 않게 되면 1년으로 보고요. 자, 1년보다 짧아도 기본 1년으로 보게 된다. 다만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임대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상임법의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의 핵심이 되게 될 텐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 고액 임차인한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또 생각하지 마요. 이때 제일 망할 것들이 이런 거야. 그러면 고액 임차인하고 자 임대인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돼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법에서는 그런 미친 인간이 없다고 보고 있는 거야. 법에서는 그런 미친 인간이 없다고. 아니 서울시에서 10억 보증금 내면서 임대차 계약서 쓰면서 그냥 임대차 기간을 공란으로 두고 있다. 이런 미친 인간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설령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전혀 법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최소한 상임법을 가지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고, 굳이 해석하면 이제 머리에 먹물 들어가면 좋아하는 게 그런 거잖아. 우리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게 되면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 아마도 그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상임법에서는 고액 임차인이 돼버리면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게 되면 답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가시는 거야. 기계적으로 가야 되지. 원래는 일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임대인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가 돼야 되는데 고액 임차인은 이런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대인도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니 이게 좀 보면 꼭 질문한다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하여튼 공부를 못하면서 맨날 그냥 법학을 하려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봐야겠고요. 두 번째, 자 3기분 차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은 바뀐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해서 오른표. 그러면 이제 답이 뭐야? 지금 이제 임차권 등기 나와 있죠? 임차권 등기 나와 있죠? 요거 아니라고, 임차권 등기. 해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 오른편이고요. 그 다음에 1번. 지난번 이제 민법에서는 그게 나와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경매가 진행되면 고액 임차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틀렸다고요? 우선 변제에 관한 조항과 똑같이 연결되는 게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이 조항은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티가 돼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개 대상물, 이제 제일 쉬운 형태 문제가 되게 될 테고요. 자,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개 대상물 일단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목,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뭐가 있었지? 수목이고 농작물, 이런 것도 우리가 부동산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시 머릿속으로 부동산이 세팅이 돼야 돼. 토지, 건물은 누구나 다 알아. 그건 당연히 부동산이고, 두 번째 그래서 수목과 농작물도 기본적으로 다 바로 부동산에 해당된다. 물론 이제 부합이 발생돼 버리게 되면 이건 이제 토지 소유권 또는 건물 소유권에 따라 옮기기 때문에 독자적인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다만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했던 거, 자,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하나, 대토권도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런 거 있었죠. 무형의 자산적 가치 이런 것들은 어떻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이걸 우리가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는 것을 분양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무형물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앞으로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입주권 역시 중개 대상물 될 수 없고요. 세차장 구조물은 무슨 문제? 부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읽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다 외워서 그냥 바로 초 붙이는 건데요. 부합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토지에 뭐가 달라붙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건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될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 독자적인 부동산이 아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건물에 뭔가 달라붙게 된다. 특히 우리가 공부했던 게 시멘트 건축 자재라고 하는 거 달라붙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그 시멘트 건축 자재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매자 건물 소유자가 선의 무과실일 때 그때는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고, 요 이제 거저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거 니은 티은 리을. 자 문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쟁점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몇 페이지? 자 106페이지, 107페이지부터 106페이지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주제들 다시 한번 볼게요.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다. 그래서 외국법 들어가면 안 된다. 106페이지 큰일 났습니다. 아직 시험도 한참 남았는데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제 하여튼 106페이지. 자, 개업 공인중개사 키워드 뭐라고요? 개설 등록을 한 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개업 공인중개사. 세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들어가야 되고요. 중개무수엔 중개무 보조 들어가면 어떻다? 이것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는 뭐라고 써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뒤에 단순 업무 보조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문제인데요. 먼저 외우고 나면은 모든 게 보입니다. 근데 자, 이해하려고 하면 답 안 나오고 중개라고 하는 거. 자, 권리 특실 변경 알선. 키워드 뭐라고요? 알선. 그 알선. 예, 알선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이라고 해서 보수받고 업으로 하게 되는 거. 이때 부수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이건 이제 역시 중개업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 이에 대응해서 우연히 일회 이러면 어떻다? 이것은 중개업이 아니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일단 무등록 중개업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수받고 업으로 하게 되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 작년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죠. 뭐가 제일 뒤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사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일단 자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 매매계약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다만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전부가 무효가 되게 된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요 정도 보셨고 중개 대상을 보니까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토지 건물의 건축물에 관한 권리에서 소유권이 대표적이지만 당연히 저당권, 자 이전할 수 있었죠. 전세권 이전할 수 있었죠. 지상권 이전할 수 있었죠. 이런 권리 특실 변경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가 있다. 해서 자 개념은 어렵지 않고요. 장차 건축될 건축물 분양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요건 뭐라고? 또는 미분리 과실은 이것은 자 부합물이 아니죠. 부합물이 아니죠. 자, 토지 위에 수목이나 과일나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플랜카드를 붙여서 아무개 거다라고 그렇게 공시가 되게 되면 이건 토지 소유권은 어떻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동산 맞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할 수 있다? 중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과 농장 이것도 부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그 소유권을 갖게 된다. 라고 할 것. 그 다음에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 중에서 수확계 이런 거 이것도 어떻다? 자 이것도 부합이 발생하지 않고 경작자 소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대토권, 그 다음에 입주권, 세차장 구조물 등은 어떻다? 바로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대토권 특정할 수 없고요. 입주권 특정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세차장 구조물은 부합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준부동산 중에서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 나올 테고 요거 할 때 이제 나중에 자꾸 나오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말입니다. 자, 중개 대상물에 거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거래에 있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요, 매매 계약, 공급 계약 이렇게 무식하게 외워서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고, 지문 형태로 구성할 때 모든 중개 대상물의 매매 계약, 공자, 공급 계약에 대해서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약간 응용 들어가는 문제 나오게 됩니다. 선박 요즘에 안 나오는데 선박도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할 것. 그 외 무형의 재산적 가치 등은 어떻다. 뭐 특허권이 뭐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산질권 모두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 아까 자, 아닌 걸 고르시니까 답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갑이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자, 우리가 자, 미성한파 자, 집자업업 금벌자계 외우셔야 되죠. 미성한파 집자업업 금벌자계라고 해서 뒤쪽을 봐야 돼. 뒤에 보니까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자, 취소된 후. 자, 3년 경과되지 않으면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요즘에 이제 출제 기술인데요. 왜 자격이 취소가 됐는지를 부다다 정정정 징을 바꿔치기 하면서 출제한다고. 이건 보면 안 돼. 뒤만 봐야 돼.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자, 이 사람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도 안 됐어. 그러면 당연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돼 있죠. 자,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게 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세 번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자격 정지 사유가 얼마나 많아요. 3인 확서서 유기 거작 등에서 더럽게 많아서 앞에 사연을 계속 바꿔치기 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기간까지 한꺼번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격 정지 기간 최대 6개월까지 가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 그래서 앞을 보면 안 돼. 자, 집자업업의 예시가 되는 거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근데 이제 요걸 등록 기준 미달에서 4번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따로 외워야 될 항목이었었고요. 5번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서 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미성한파라고 하는 거, 집자업업, 그리고 금벌자계. 여러분 자료 109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자, 결격 사유, 중개업의 결격 사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라고 해서 1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래서 최근 지문 중에 제일 더러웠던 게 피특정 후견인, 뭐 이런 개소리가 나왔어. 그게 뭔데? 몰라. 그냥 미성한파 공식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의미 여러분들이 아는 게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시험용으로 미성한패를 가야 되고요. 두 번째, 집자업업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인트 뭐라고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이 얘기를 다시 펴려면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갈 테고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도 결국은 긴 얘기인데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마. 쉬운 거 잘해야 돼. 쉬운 거. 요거 7년 동안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번째 항목은. 전에는 요렇게 함정파 썼어. 근데 요즘엔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 자, 뭐죠? 미성한파라든가 그 다음에 집자업업 금벌제기 앞에 설명을 써. 왜 얘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그래서 그 네 번째는 최소한 7년 사이는 출제가 안 돼. 10년 넘었습니다. 그건 뭐 버리고 가야 돼. 그래서 집자업의 의미가 뭐냐면 현재 처벌 중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3년 미경과에서 바로 금벌자계에서 어려웠던 포인트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이게 공통적인 이슈가 되는데 일단은 주로 많이 나왔던 게 자 뭐죠?
금고 이상의 실형 얘기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이 법 저 법을 불문하고 무조건 자유형, 자 깜빵 가는 경우 깜빵 갔다가 3년 내는 어떻다 중기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가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고되지 아니한 경우 나와 있죠. 그래서 벌금형은 이 법 위반만 해당이 되게 된다.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고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고되지 않은 경우. 지난번에 회사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등록기준 미달. 그래서 회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고 등록기준 미달은 소위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지? 중개업소가 불나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 홀라당 타버리게 되면 중개사무소 유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걸리게 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야. 근데 굳이 3년 경고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뭐 일부러 불을 낸 건 아닐 테니까 당연히 어떻다 컴백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하나 더 가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갑과 친구 을을 명의수탁처럼 계약 명의수탁의 약정을 맺었다 해서, 자, 이거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자, 계약 명의수탁을 미리 전제를 주고 있습니다. 해서 계약 명의신탁은 이런 논리 구조죠. 갑이 신탁자가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대금을 주고 수탁자가 매도인한테 뭘 한다고요? 바로 대금을 또 지급해서 등기를 넘겨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계약 명의신탁. 이에 비해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신탁자라고 하는 사람이 수탁자에게 대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한테, 신탁자가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직접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갑하고 병 사이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부탁을 해서 등기만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을 가리켜서 3자간 등기 명의신탁. 3자간은 매매 대금을 원래 이제 신탁자가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직접 주는 케이스. 이에 비해서 수탁자가 매도인한테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걸 계약 명의신탁. 일단 이런 의미로 새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붐의 모경수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부탁을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매도인이 소유자가 될 것이다.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었지? 그 다음에 몰랐다. 경매 나오게 되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약정이 유효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자, 신탁자는 절대 소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약정은 닥치고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지문 보게 되면 항상 이걸 봐야 된다고. 약정은 뭐가 된다? 무효. 뭐 내용을 볼 것도 없어. 읽어 사례 그림 그리고 지랄할 것도 없어. 절대 신탁자는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약정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읽어보면 안 돼요. 막 가슴 저미게 만든단 말이야. 약정은 무조건 무효. 해서 자, 유효라고 했으니까 니은번 틀렸고, 기억번 맞고 니은번 틀렸고, 기억번 맞고 니은번 틀렸고, 다 몇 번? 자, 아직 모르는구나. 자,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을명도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자, 갑과 을의 위약정을 병이 몰랐다라고 하면 일단은 수탁자가 다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해서 병이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을은 도저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해서 매도인이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누가?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제일 유치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기억하고요. 지금 잠깐만,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옳은 걸 고르. 기억은 빠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잠깐만요. 제 기억. 알았어. 기억번 뭐 하나, 기억번 하나 맞고, 그 다음에 약정은 유효하다. 이건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이 맞는데. 이름도 경매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경매액이 어디 있어요? 경매구나. 지금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놓쳤는데, 경매라고 깔려있죠? 경매는 무조건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잠시 놓쳤어요. 그래서 경매라고 하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무조건 알고 모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자, 하여튼 경매 얘기는 지금 저도 실수했었는데 거의 도배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기억 디귿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알고 모르고 중요한 거 아니고 경매냐 아니냐가 중요해. 요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경매를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경매에서 매도인은 법원이기 때문에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명의주택에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경매는 무조건 누가 경매는 수탁자가 소유자. 원래 소유자가 이걸 알고 모르고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임법 얘기인가요? 자, 2020년 1월 28일 자기 소유의 X주택을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에서 지금 이제 갑이 임대인이 될 테고 을이 임차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읽을 때요. 자, 임차인 을은 자,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꼭 가야 되는 거 아니겠고요. 그래서 공증인 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 이 임차인이 지금 대항력 갖추고요. 확정일자가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되게 된다.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자, 이런 게 있겠고 2번 을이 이 주택의 일부를 점점점 적용된다. 자, 주임법이 적용 관련해서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다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임법 적용된다. 자, 임대차계획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 자, 임대인인가요? 자, 임대인 갑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틀렸죠?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갑을 나왔을 때는 항상 이걸 그려보면 제일 좋을 텐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이렇게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려보면 제일 좋은데 시간들이 없으니까 임대인 갑, 임차인 을 해서 답은 지금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임차인 을이 X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나중에 확정일자가 없게 되면 다음 날부터 어떻다? 우선 변제권 발생한다. 그래서 약간 어렵게 나오는 게 그 얘기 있었죠.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과 설정 신청, 설정 등기라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똑같다면 무조건 저당권자가 뭐가 된다? 선순위 관리자.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면 저당권 밑에 있는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파트에서는 항상 뭐를 가지고 끌고 들어오냐면 저당권하고 날짜가 똑같다고 항상 전제를 깔아줘. 그러면 모두가 저당권자가 선순위 관리자가 된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자, 감액 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액 청구 제약 없습니다. 20분의 1 5% 초과해도 됩니다. 그래서 증액 청구는 5%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감액 청구는 어떻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감액 청구, 임차인이 깎아달라고 하는 건 어떻다고요? 제약이 없게 된다.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